3월 1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회동 직전 무산된 뒤 신구 권력의 갈등이 부각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빠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만나자는 제안으로 해석되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만에 등장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선 이후 9일 만으로 속도가 빠른데요. 앞으로 50여일간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과제를 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옮길 장소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별관과 또 용산의 국방부청사 두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인수위원들이 오늘 오후 두 곳을 현장 답사해 장단점을 분석했는데요. 봄꽃이 지기 전엔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며 국가 안보에도 큰 구멍이 뚫린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왜 이렇게 바빠요, 신체커? 신체커,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쳐요. 컴퓨터 치면 되고요.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자, 신체커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라고 할 줄 알았지만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백반장이 이제 스타트를 끊을 건데요. 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오늘 새 거리두기가 발표가 됐으니까요. 아직 나가라는 얘기 안 했는데. 자, 아무튼 관련 뉴스를 먼저 짚어보고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반장 나가요. 네. 자, 신체커. 정면 충돌로 치닫던 이제 신구 권력의 신경전이 조금 전에 저도 이제 헤드라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좀 가라앉는 분위기라고 보이는데 문 대통령이 탁현민 비서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유영민 비서실장도 직원들에게 별도의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이제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탁 비서관은 조금 전 어제 쓴 이 글을 비공개 조치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글 중에 이제 일부를 비공개 조치했고요. 물론 이제 탁현민 비서관 이름을 딱 거명한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아마도 이제 탁 비서관을 지칭한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당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서 정면 돌파로 방향을 잡은 건데요. 민주당의 내용이 가라앉을지 더 번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인수위 출범, 또 청와대 집무실 후보지 답사 등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코로나 뉴스 짚어보고 정치권 뉴스를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백다의 국회 상황실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60만 명대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했죠. 기존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국회 상황실, 오늘은 저 백반장이 다정회의 첫 시작을 알리면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상황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 7,017명, 전날보다 15만 명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전날 사망자 역시 301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해서 사실상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는데요. 방역 완화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방역 때문에
당국에서는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현재 단기 치명률 자체에서는 계절 조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치명률이 독감 수준 됐다. 1급 감염병을 낮춰서 2급이나 4급으로 낮출 수도 있다. 자기 애가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거나 자기 부모님이 심각하게 아파버리면 그런 얘기 못 하세요. 의료진처럼 매일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분들을 계속 대면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줄초상이거든요. 대안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거리두기는 이미 포기한 거로 봐요. 질병관리청 분들 만나면 자기네도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요. 누가 정권의 의지예요, 정권의 의지. 160만 명을 재택 치료하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 기록이다. 우리는 재택 치료라고 하지 않고 재택 방치라고 한다. 치료권 박탈이라고 한다. 이 때문일까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모임 제한 인원을 소폭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급격한 확진자 증가와 의료 체계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에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하여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역 수칙 완화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며 모임 인원 제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원리금 상환이 3월 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압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에게는 인수위에서 코로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현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 코로나 긴급 구조인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앞서 윤 당선인도 직접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1,000만 원 하셨는데 대체로 이 지원금은 언제 정도까지로 일자를 주시나요? 제가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체계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온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폐지가 최우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당선인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과 핵심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송자호 피카 프로젝트 공동대표에 의해 폭로됐는데요. 당시 회식 자리에는 윤상현, 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들 총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건데요.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30여 명이 단체 회식을 하다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코로나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숨은 감염자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업이나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양성임을 숨기고 신속 항원 검사 등을 기피하는 건데요.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한편 본인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그래도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병수당 같은 이제 사회복지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생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겠죠. 네, 정부는 검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소폭 완화, 윤석열 인수위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극복. 네, 연일 40만 명대, 60만 명, 또 오늘은 40만 명대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애초 생각했던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조금 이제 소폭 조정하는 걸로 이제 그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전에 이제 백 반장이 소개를 했고요. 오후에 나온 속보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서요, 1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형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에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가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정부는 현재 내부 논의의 단계라면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결핵과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이 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됩니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 또 현재는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에 결핵, 홍역 등 11종 환자에게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이번 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속보로는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에서 권고 없이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네, 방역당국은 한정된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중증 병상 입원자 중에서 병원 이동과 병실 이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권고 절차 없이 바로 퇴실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적정성 평가는 중증 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 중해서 산소 요구량이 5리터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에 걸쳐 이뤄지는데요. 기존에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퇴실 권고가 이뤄지고 이후에 퇴실 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 퇴실 권고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권고 조치가 생략되면서 평가부터 퇴실 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5일에서 3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정부는 이제 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병원들은 좀 난리가 났다,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확진자뿐 아니고 사망자 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어제 400명을 넘었고 오늘도 이제 300명을 넘겨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지금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과 환절기로 인한 그 계절적인 요인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3일장을 치르지 못하고 5일장이나 7일장을 치른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도권 화장 시설 예약이 꽉 차서 지방으로 화장을 다녀오는 일도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유족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면서 하루 화장 용량을 1.5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화장시설 60곳의 운영 시간을 연장을 하고 기존 화장로 한 기당 가동 횟수를 하루 평균 3.3회에서 최소 5회 이상, 수도권과 대도시는 최대 7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 반장이 아까 소개했던 대로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해서 지금 이 논란이 번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측에서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건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속보 전해드리고요. 다만 영등포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가진 이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진 속 인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윤상현, 김병우, 구자근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핵심 관계자 1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캠프의 특보와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또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도 합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사적 모임은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사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민원 제기 없이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 회식 문제가 이건 말고도 하나 더 있었고요. 아까 백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국민의힘 관계자 30여 명이 단체 회식을 하다가 이제 적발됐다는 건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나요? 네, 지난 16일에 영등포 경찰서는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국민의힘 관계자 30여 명이 회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구청 공무원과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경찰이 일단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감염법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관할 구청의 소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구청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통지한 인원이 7명에 그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식당 예약 인원은 50여 명이었고 30-40명 정도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 측은 현장에 출동한 구청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당분간 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백 반장, 국민의힘이나 당사자들 입장이 나오면요, 이따가 회의 중간에 좀 얘기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체크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소폭 완화, 윤석열 인수위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 극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체커의 뉴스픽5로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한다며 코로나 대책 등 시급한 국정과제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는 광화문 외교부청사, 용산 국방부청사 2곳으로 좁혀졌죠. 정치권 논란도 상당히 뜨거운데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시작하는 뉴스픽5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다돌린 인수위, 그리고 봄꽃 지기 전에 윤슐랭 가이드, 공수처 패싱과 민간인 800명입니다. 자, 먼저 인수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인수위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당선 확정 후 8일 만에 차기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에 닻을 올린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현판식엔 이렇게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모든 참석자가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는데 윤 당선인 홀로 푸른 계열의 넥타이 차림을 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자, 윤석열 인수위는 출범부터 좀 빠른 편인데요. 이명박 인수위는 7일, 노무현 인수위는 11일, 박근혜 인수위는 18일이 걸렸습니다. 이 탄핵 정국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판식에 이어 첫 전체 회의를 주재한 윤 당선인은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임기 말도 알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수위가 다뤄야 할 시급한 과제로는 이 코로나와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을 주문했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 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유독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 오늘도 혼밥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한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국회 코로나 추경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명칭을 부르자면 당당회동이라 할까요? 당선인과 당의 만남이요. 자, 이어 오후 2시 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기후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관한 의견 주고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수위원 조직도를 좀 해부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능력과 실력. 일 잘하는 정부가 되려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는 당선인의 색깔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요새 말로 스펙이라고 하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 중 과반인 13명이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입니다. 기조분과 최종혁 서울대 교수, 경제 2분과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등 학자 출신도 12명에 달합니다. 자, 평균 나이는 57.6세입니다. 글쎄요, 나이가 스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50대가 주류인 겁니다. 2030 청년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은 이미자 의원과 박순애 교수 등 4명, 나머지 20명은 남성입니다. 국가에 보탬이 되실 만한 분들을 넓게 그리고 깊게 구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요. 실력과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아마추어 정부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자, 이른바 서오남이라고 하죠. 정치부 회의도 한 분 계신데요. 다만 이분은 저희와 함께 가정의 뼈를 묻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인수위 특징, 이른바 MB맨들의 귀환입니다. 외교안보분과 소속 3명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외교통상부 2차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그리고 안보정책 담당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외에 전 정권 인사들로는 박근혜 정부 기재부 1차관 출신의 최상목 의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서 일자리 본부장을 맡았던 유응환 전 SK혁신그룹장이 있습니다. 단일화 파트너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과 호남 출신의 약진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입니다. 지금의 구성이 국민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능력 위주 이렇게 인선이 되다 보면 다 골고루 등록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 한계들이 있죠. 인수위원으로 이제 법률에 딱 24명으로 못 바꿔놨으니까. 이 법률이 숫자를 정한 인수위원 외에 전문 실무위원 형태로 계층과 지역, 성별을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 인수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인 청년과 부동산 전문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당선인의 의지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아주 세밀하고 밀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27살 청년 보좌역이 이 인수위에 참여를 하고 또 23살의 청년이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정책 실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하는데, 자, 두 번째 픽 가볼까요? 봄꽃 지기 전에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최종 2픽 후보로 압축이 된 가운데 권영세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직접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 아름다운 산책길과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최종 후보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의 국방부 청사 이렇게 두 곳입니다.
이 광화문은 1호 공약과 대국민 소통을 상징하지만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고요. 반면에 용산은 경호와 보안에는 유리하되 기존 이 청와대 구중본궐과 차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현장 답사와 충분한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도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까지 꾸려 이전을 검토했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특히 안보 공백과 비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청와대 용산 이전 추진이 초래할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라는 특수 방호 시설에만 1,0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경찰, 국정원하고 연결된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한 달 안에 준비할 수 있습니까?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풍수가의 자문 때문에 옮기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당선인 측 비용과 안보 문제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 풍수가 자문설은 밑도 끝도 없는 억지 네거티브라며 반박했습니다. 일설에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조악한 무속 프레임이 시작됐군요. 당선인님 거주하시는 아크로비스타 위치부터가 삼풍백화점이 있었던 자리로 명당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터 하나 때문에 청와대 이전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에는 아귀가 안 맞죠. 자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달할 거란 민주당의 주장도 너무 나갔단 반응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낭비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컨센서스 도출과 한 분이라도 국민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한 세부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고심하게 되고 네, 김은혜 대변인이 언급한 이 컨센서스 풀었으면 국민적 합의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국민 여론조사 같은 별도의 절차를 따로 거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는 2달이 채 남지 않았고 자칫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시간을 지체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진 가능성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윤슐랭 가이드입니다. 네, 윤 당선인의 연이은 공개 오찬 행보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석삼조, 일타삼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길 시민과의 소통으로 민생 행보를 하고 또 관계자들과의 스킨십은 높이고 마지막으로 맛집 탐방까지 가능하니까요. 신문 보내. 그냥 맛있는 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니 양념 당이 안 나왔어요. 네, 이러다 당선인판 맛집지도 윤슐랭 가이드가 나올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나왔습니다. 이 통이동의 김치찌개 맛집, 그리고 파스타 맛집, 강릉의 짬뽕 맛집까지요. 사실 중요한 건 메뉴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즐긴 칼국수, 김대중 대통령이 즐긴 낙지와 홍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독 삼계탕을 즐겨 했습니다. 이 모두 서민과 가까운 음식으로 대통령의 탈권위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윤 당선인의 식사 정치, 윤슐랭 가이드를 넘어서 민심 소통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네 번째 픽입니다. 공수처 패싱입니다. 자, 현재 인수위에는 각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죠. 검찰에서도 7명, 경찰에서도 3명이 파견 나왔는데 공수처로부터의 파견 인원은 단 1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 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퇴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자, 공수처는 소위 정치 편향 수사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수집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측은 이 파견의 목적은 전문성 있는 관료와 정책을 논의하고 자료를 전달받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공수처의 위상이 크게 약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민간인 800명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민간 시설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바라바쇼바 시장을 겨냥한 포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요. 또 마을 학교와 커뮤니티 공습으로 현재까지 민간인 8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Я увидел черный дым, после этого понял, что горит Барабашово, и приехал сюда, попытался стараясь вывести то, что более-менее свежие вещи, так скажем.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고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금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제가 홍영표 의원의 그 목소리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고요.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직접 현장 답사에도 나갔다 온 거죠. 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취지는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이전이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견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답사와 더불어서 여러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이렇게 두 곳인데요. 애초 윤석열 후보 대신 안철수 위원장이 현장 방문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권영세 부위원장 등만 오후 2시부터 집무실 후보군 두 곳을 찾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청사가 더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곤 있지만요. 인수위 측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장단점을 들여다본 뒤에 이전 부지를 확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현장 방문 뒤에 당선인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말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나 또는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그런 얘기는 있고요. 관련된 속보가 아마 주말에 지금 나온다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로 정치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직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죠.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지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어제 청와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여기, 그러니까 청와대를 쓰지 않을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고 묻고 싶다. 이렇게 차기 정부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무실 이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방식은 아니라면서 지금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이 외교 관계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문제, 관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톡쏘는 정치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주의를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사 표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과 문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걸 우려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게 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와 당선인 신구 권력 갈등 표면화된 상황이죠. 이 소식은 제가 잠시 뒤에 톡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이 다돌린 인수위원회 윤석열 국익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조멘토가 잠시 후 얘기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불발된 이후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화답했죠.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다시 만나서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무산, 그 후폭풍이 거센데요. 양측이 그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죠. 다만 서로를 향해 점령군 행사다, 오만한 정권이다, 날선 반응만 쏟아냈습니다. 일부에선 MB 사면 문제를 사유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회동 결렬의 진짜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양측의 생각이 다른 건 분명한 듯 싶습니다. 결자해지 얘기하는데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 결자해지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는 것이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결자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지 그냥 그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몸통이 아니죠. 서로에게 결자 해지를 요구하고 있죠. 이게 양측이 다툴 일인가 싶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범죄를 저지른 MB에게 있습니다. 더욱당이 어떠다고요? 이미개가 어떠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 확실한 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결자의 책임을 온전히 지긴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강조했죠.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자가 똑같이 국민 통합을 외쳤잖아요. 두 대통령이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통령 두 사람도 통합을 못하는데 무슨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MB 사면 문제, 통합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서로 소통을 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사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안 되나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 재를 뿌린 사람이 나타났죠. 이른바 윤핵관 가운데 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MB 사면을 통합의 상징이 아닌 정치적 거래로 격화시킨 겁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최측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권 의원은 여기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도 꺼내들었죠.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김 총장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은 물론 지도부까지 공세에 가세하며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김호수란 분, 이분은 원래부터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임명 제청을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본인이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성남FC 의혹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다 잘 소임을 다해 왔는지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부적절한 인사였다며
대장동 의혹 수사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임기를 채우고 싶다면 제대로 수사하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까요? 이미 수사 결과에 결론을 내린 건 아니겠죠. 민주당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짓이다 말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에 나가라 마라 막 이래가지고 논란을 벌여서 지금 어쨌든 그 덕에 대선 후보까지 나가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자기 후임 검찰총장한테 임기 도중에 나가라고 그렇게 압박하는 건 자기 모순 아니에요. 진짜 그건 부끄러운 짓이죠.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행보와 어긋난다는 겁니다. 더욱이 김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주장. 과연 윤 당선인의 생각도 같을까요? 김홍수 총장이랑은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습니까? 같이 근무도 했고 뭐 좋은 사람이에요.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뭐 저하고도 뭐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고 어떤 위치에서 공적으로 자기가 책임 있게 해야 될 걸 확실하게 하느냐 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사라는 직업이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운 직업입니다. 뭐 임기가 또 딱 있는 데다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뭐 또 잘 하지 않겠나. 김 총장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문제를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기용하는 어떤 가능성, 이걸 또 이제 점치는 보도를 내놨던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사건들 많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또는 본인의 특별관계인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는 것이 돼서 그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글쎄요,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부의 몫이죠. 당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일침을 놨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공무상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제를 주장해도 된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 인사권, 지금 청와대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놓고 알박기다 날을 세우고 있죠. 신구 정권의 충돌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공기업만이 아니라 공공부 한국은행을 포함을 해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 당장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요. 그럼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뭐 충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내 진영에 속한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가 자리 배치해놓고 알박기 하게 가겠다.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는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순조롭게 인수인계하시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른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달짜리 대통령이다.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인사권도 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가 누가 되느냐,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과 중요하게 맞물려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돈을 더 찍어낼 거냐, 그러니까 화폐량을 팽창시킬 거냐, 줄일 거냐, 이자율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그럼 거시경제에 있어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재정 운용에 맞춰서 그러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아쉬운 건 윤 당선인 측이죠. 그럼 좀 더 예의를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중에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건 존중하되 다만 다음 정부 국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한국은행 총재 이런 등등의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고 물밑에서 정밀하게 했으면 서로 오고 가는 말이 곱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스톱하시고 막 임명하지 마시오. 지금 정권이 교체됐는데 무슨 임명을 강행하느냐 이렇게 나가면 사람 마음이 어깃장이 생기죠. 성숙하지 못하긴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어제 이런 글을 올렸죠. 일본이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때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었다라면서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냐라고 말입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비꼰 겁니다. 박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롱조의 얘기를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보면 그거는 사실은 이게 예의가 아닌 행동을 공직자가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또는 대통령께서 이게 제어가 없는 것을 보면 총의 감정적 정서적인 이유로 편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양측 모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한 듯한데요. 진보와 보수 정권의 교책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사례를 언급한 분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대통령께서 완전히 상전이십니다. 상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만둡니다. 이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만둬도 전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안 풀릴 게 없잖아요. 계속 좀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 대통령 탁비서관의 행동을 단속하고 나섰죠.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신뢰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 화답을 했습니다. 회동의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본질은 당사자 두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뢰관계를 갖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회동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설마 아직도 기싸움 중인 건 아니겠죠? 당선인을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그런 그 의제 설정이 필요 있어요. 만나서 솔직담백하게 그 내용이 어떤 게 됐든 간에 독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의제 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참모진들 간의 자존심 싸움, 기싸움 때문에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죠. 이상민 의원의 말로 대신합니다. 국정 운영이 국민의힘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금 이제 거취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지냈죠. 이양수 의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다는 거죠, 백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한 이후에도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총장이 정권의 입김대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이 거취를 고민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려는 게 아니냐 주장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도 이양수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중용하는 검찰 인사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김호수 총장의 거취를 처음 거론했던 권성동 의원이 어제 다시 김 총장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거다. 김 총장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겠다는 김 총장의 말이 진심이길 바란다면서 총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업적에 대한 국민과 후보들의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날 세웠습니다.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검찰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관련 사건을 경찰로 이송시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실시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특히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종이박스나 쇼핑백을 이용하도록 해서 비밀 선거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걸 문제 삼아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총 5건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습니다. 네.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결국 수사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픽에서 관련 얘기를 간단히 짚어봤습니다만 노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노정희 위원장이 어제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께 불편과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적어도 6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네, 앞서 전국 13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노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노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선관위 내부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앞서 김세한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죠. 어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네. 그 조간들을 보니까 이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들이 이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사설도 썼던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사퇴를 요구합니다.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맞는지 아니면 무사 안일한 태도로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 조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박완수 의원도 김세한 전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사퇴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선거 사무는 국민의 선택과 결과에 대한 신뢰로 국가 운영의 기회가 오가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여기며 넘어갈 수 없다면서 한 번의 실수로 족하다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 관련해서요.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1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모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 장관까지 부르는 건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노 위원장이 출석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사퇴가 처리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뿐 아니고요.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김세환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 아들이 원래 강화군청에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이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을 한 뒤에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김 씨가 이직을 할 당시에 김 전 총장이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대선 제외투표소 관리를 위해 꾸린 미국 출장단 12명의 명단에도 김 전 총장의 아들이 포함돼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선관위는 김 씨의 채용과 승진, 출장 선발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특별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관위가 이제 특별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였고요. 자,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빠른 시일 내 대화, 윤석열 측 신뢰 바탕 지속 소통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인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내홍에 빠졌었죠. 윤 위원장이 오늘 정면 돌파를 택했는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퇴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입의 비대위원의 반성문 발언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죠. 박준 음악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금의 자중질환, 질의멸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민 통합과 국민 대도약의 시간이 돼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 내부 사정으로 어지럽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정비가 돼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두 달여 전 국내임 선거대책위원회가 내용의 늪에 빠졌을 때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대선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윤 위원장 본인의 거취를 두고 당이 자중질환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그 패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 저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절차적 검열도 매우 크고요. 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노웅래 의원님께서도 진영과 백현화 합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두고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죠. 윤 위원장 역시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그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윤 위원장도 이런 비판 여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을 하고 분위기 수습에 나섰죠. 이 자리에선 사퇴론과 옹호론이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사퇴론자들은 25일에 뽑히는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 옹호론자들은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지 말자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대안이 없는 만큼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고사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맞냐? 방법이 없지 않냐? 그리고 또 당무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선거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당신밖에 없지 않냐 해가지고 자기가 맡았다고. 억지로 맡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뭐 독배를 마신 걸로 자기는 그렇게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모셔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지금 있나요? 없거든요. 윤 위원장 간담회에서 비대위 구성 과정상 미흡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급히 비대위를 구성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는 해명인데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는군요. 결국 윤 위원장 진짜 쿨하게 하루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정면 돌파를 한 건데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고 나아가서 정치개혁, 또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한 발언이죠. 쇄신 각오를 드러내면서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하는 장면인데요. 이어 오후에는 비대위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백다의 클라스와는 클라스가 다른 다정의 최고 인기 코너죠. 정치인들의 진짜 속마음을 노래로 들어보는 박마커의 온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윤 위원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자신 외에 딱히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는 듯한데요. 문자 그대로 쿨한 결단도 바로 이런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윤 위원장 말고도 갈등의 중심에 놓인 인물은 또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 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그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최입의 비대위원입니다. 최 비대위원의 이 한마디에 민주당은 다시 조국의 늪에 빠졌습니다. 당 내외에서 기승전 조국 탓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건데요. 여기에 최 비대위원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퇴임사인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합니다. 저 잘했어요만 쓸 게 아니라 편가르기와 정책 실패 등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국민이 제대로 평가를 해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문을 남겨야 한다는 말에 당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 비대위원의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 비대위원, 그래도 쉬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집단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저도 좀 섭섭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성과 사과에는 저는 특별한 금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선 패배는 당도 책임이 있고 또 정부도 책임이 있고 거기에는 대통령이나 또 후보나 모두가 책임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 내 진골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지난해 말 민주당이 입당했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최 비대위원을 경제 전문가로 치켜세우면서 천군 만마에 빗댔는데요.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합니다. 우리 두 분 정말 천군만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은 천군 만마가 아니라 천근 만근이라도 된 모양입니다. 진골 의원들 사이에선 성역에 가까운 문 대통령을 건드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마흔이죠. 그런 발언들이 당내에 갈등을 유발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심지어는 내부 총질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민주당에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당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린다는 비난입니다. 최 비대위원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나타났습니다.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저녁에 또 그 반성에 금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배경을 모르겠어요. 저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를 갖고 있다면 매우 불온하고 불손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좀 무지한 것 같아요. 물론 비난만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 의원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혹은 아예 입을 떼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논쟁이 진행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면박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응원 덕분일까요? 최 비대위원은 오늘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과 최저임금,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거듭 비판한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정부의 민생 정책에서 시장을 존중하지 않았고 시장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한 민생 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같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은 당 내홍의 중심에 선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둘 모두 정면 승부를 택했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갈등이 봉합이 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당 내홍 중심에 선 윤호중 최입의 비난 여론의 정면 돌파 승부수. 네.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초재선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는 얘기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다뤘었고요. 아마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사퇴 불가 입장이죠. 아까 박마커는 이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윤 비대위원장은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퇴 불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를 갖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저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국민께 드린 약속부터 실천하겠다면서 당내 민주주의 토대 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고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해서 민생 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또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실천을 하겠다.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을 싹 바꾸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초선 의원들 일부는 검찰 언론 개혁을 다시 추진해라 뭐 이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민주당 상황을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윤 이제 비대위원장이 뭐 잔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혼란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게 민주당의 마음일 텐데요. 내용이 쉽게 가라앉을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윤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한 이후에 당내 반발 여론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주장했었던 김두관 의원입니다. 윤호중 위원장 향해서 또다시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사리사욕을 벌이고 선당후사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의 사퇴 거부 이유를 두고 몇몇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사퇴 요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다. 논리도 구차하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반성하지 않고 또 패배의 책임자를 대표로 내세우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윤 위원장에게 민생과 검찰, 언론 등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 25명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4가지 과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톡소론 정치에서 이제 사전투표 부실 관련해서 월요일에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린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열리지는 않는 걸로 조금 전에 이제 결론이 났다고 하고요. 향후 일정은 다시 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최입의 비대위원 관련 논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배재정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비대위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짜뉴스 유포를 막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배경이 어떤 거예요? 네, 배재정 비대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대선 기간 동안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문을 뗐는데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가 대선 패배를 넘어야 하는 민주당에 또 다른 상처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 의원은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믿음을 드려야 할 시기이고 내부적으로는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면서 지도부도 의원들도 당원들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모두 같이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배 의원은 문자와 메일,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라면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대장동 특검 추진하라 라는 내용부터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도운 게 아니냐, 뭘 했다고 비대위원 자리를 꿰찼느냐,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라, 더 심한 말도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원님들과 지지자님들께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밑거름 삼아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 스스로 더 삼가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픈 마음을 직시하고 저의 말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안희정 전 지사의 부친상에 근조 화환을 보낸 여권 인사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데 어떤 발언이에요?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 중이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안 전 지사의 부친상에 직접 조문을 가거나 근조 화환을 보낸 여권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진짜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안희정 씨 부친상에 조문 간 걸 보고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몸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이 아저씨들은 왜 그러나 생각이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박 위원장은 또 인터뷰에서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의 권력형 성범죄라거나 2차 가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선까지 시간을 끌고 온 거기 때문에 합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들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민주당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만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이 정치판 안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당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으로 당에 들어오게 됐다.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 야당의 대표인 건 알겠지만 그가 내세웠던 정치적인 전략이나 발언, 행동을 봤을 때 같은 선상에 놓이는 것을 썩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정치권에 들어온 지 40여 정도가 돼서 누구의 정치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건방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저 자기 이야기하기에 급급하고 전략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게 물론 먹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시의 방향은 정치인으로서 가질 행보는 아니라고 본다.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전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이제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군요. 이준석 대표의 성향상 또 글을 올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주말 사이에 박마커가 좀 챙겨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정아 실장은 연락 있어요?